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성폭력 피해 선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조금 전 2시부터 열렸는데요. 네, 이 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영상을 좀 길게 봤는데 그 마지막 자막이 상당히 좀 많은 심금을 좀 울릴 만한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석희 선수는 웃을 수 없었다는 게 참 이렇게 씁쓸한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보니까 경찰이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고소장을 그러니까 성폭행 의혹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심 선수를 상대로 이 두 차례나 고소인 조사를 마쳤는데 이게 3주 뒤에 밝혀진 어떤 이유가 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고소장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수사 기밀이어서 예. 원칙적으로는 외부에 공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고소장 접수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고소장이 지난달 17일에 이제 접수가 된 이후에 최근에 고소장 접수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게 알려지게 되면 증거 같은 것을 이제 상대 가해자 측에서 인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차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 뭐 기본적으로 고소장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 그 피해자가 그 상대방 피고소인 또는 이제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피의자에게 자기가 이런 식으로 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시를 해놓은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사실 비밀리에 그 수사를 하는 그 상황에 불러놓고 네. 이런 게 맞냐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미리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 그 피고소인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됩니까? 일단은 먼저 고소인 조사는 이미 2차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그 조전 코치를 불러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요. 피고소인이 만약에 고소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다 맞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같이 불러서 대질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경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포인트는 무엇이고 그 엇갈리는 지점에 대해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항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실체적 증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 코치가 이제 이거 나왔을 때 부인을 강력했는데 경찰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 어떤 실체적인 증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 네. 부분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경찰에서는 그 조재범 코치의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겠다. 네네. 그렇게 지금 밝혀서 보면은 그 조전 코치가 지금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 뭐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이 좀 확정돼서 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 성폭행 부분이거든요. 이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전 코치가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사실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 폭행 사실들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폭행까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거 자료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예. 그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느냐에 따라서 향후 조전 코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고 나아가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폭행과 성폭행의 연관성을 밝히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또 양형에도 뭐 추가로 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그러니까 성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결국은 범행에 이르게 된 그 경위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향후 양형에도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러한 폭행들이 성폭행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방편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지금 그 심석희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전 코치한테 코칭을 계속 받아왔고요. 네.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뭐 성폭행까지 당했다. 근데 심석희 선수가 2015년에
그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코치님은 제가 나약해지면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힘들어하면 에너지가 돼주신 분이다. 이렇게까지도 밝혀서 그 심석희 선수에 있어서 그 조전 코치가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좀 상상하기 그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그러니까 있고 존재감이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영향력을 방편으로 삼아서 그 상대방의 어떤 의지를 꺾었다면 예. 그게 나중에 성폭행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위력이라는 게 상대방의 어떤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유형력 또는 무형력의 행사. 그러니까 유형력이라는 범죄의 건 의도성도 되게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그 그렇죠. 심석희 선수와의 그 관계를 네.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그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련 그 보도 같은 걸 쭉 봤을 때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기까지 그러니까 한 4년 정도였으니까 심 선수가 얼마나 고민을 거듭했을까란 충분히 상상도 가능하고 본인도 실제로 혼자 떠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폭로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상황을 봤더니만 조 코치가 보니까 그 합의 요구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예. 그 지금 조 코치가 현재 지금 구속돼 있는 그 사유가 그 선수들에 대한 상습 폭행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구속이 된 건데요. 예, 예. 그러한 상습 폭행 과정에서 지금 구속되고 나니까 조 전 코치가 어떻게 했냐면 항소를 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고 항소를 해서 구속 상태에서 지금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구속이 되는 경우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주로 다투는 것은 이제 무죄를 받아내는 건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무언가 1심과는 사정이 변경되는 게 있어야지 판결의 내용이 바뀔 텐데 예. 가장 강력한 사정 변경 사유가 뭐냐면 피해자들과의 합의입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4명에 대한 상습 폭행이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가 돼서 지금 합의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조 전 코치 입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피해자 1명, 유일한 피해자 1명이 이제 심석희 선수인데 심석희 선수와의 합의서까지도 제출이 된다면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이제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거나 이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 하에 예. 집요하게 합의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수들 사이에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합의한 것조차도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존에 합의했던 선수들조차도 합의를 자기는 취하하겠다. 예. 그리고 오히려 합의의 내용과 정반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엄벌 탄원서를 지금 제출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오랜 시간 괴로워했는데 그 상황에서 조정 코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상황에서도 본인의 안위를 걱정했던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실감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 피고인에 대한 이제 그 판결을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처벌을 어느 정도 할 때 양형 사유 중에 예. 그 주요한 그 참작 사유가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 이후에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인데 예. 이러한 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진정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좀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그렇네요. 한번 좀 예. 네, 비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일이 드러나고 또 하나 염려스러웠던 건 이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벌써부터 피해자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체육계 전반으로 이제 뭐 미투에 대한 어떤 물결이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쇼트트랙 그 대표팀에서 이제 발생된 사건인데 예. 이 쇼트트랙 그 전 코치였던 그 여준영 씨가 오늘 그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좀 보니까요. 그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것을 본인도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자 그 빙상 대표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 그 빙상장이
외부에서는 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빙상장 한 켠에는 또 이제 대기실이 있는데 좀 밀폐가 돼 있는 형태인가 보죠. 그렇죠. 그 락커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튼을 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자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장비를 보관을 하기도 한다든지 그런 곳이어서 예. 약간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 이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러한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것이고 오늘 그 여준영 코치는 나아가서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밝히기는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2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체육계 전반의 밑으로 계속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뭐 체육계의 어떤 침묵의 카르텔이다 뭐 이런 카르텔이 본질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 거예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선수들이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뭐 폭행은 다반사고 이제 지금 성폭행까지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을까? 지금 뭐 어제인가요? 그 노태강 그 문화부 차관이 네. 지금 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 밝혔다고 하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난 정부 문체부에 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문체부에서 열심히 이러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같지만 예. 이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체육계 전반에 그 팽배한 어떤 문화 때문이 아닌가. 저도 뭐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를 잠깐 했었지만 그 폭행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때리면 맞으면은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더 없습니다. 긴장할 사람이. 수밖에 없고. 예. 네, 정신 차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뭐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뭐 그냥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때리는 것도 다반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 전 코치 같은 경우도 자기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육계 우리나라 그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가 이렇게 선수들을 폭행을 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나아가서 지금 이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빙상연맹인데 이 빙상연맹을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대한체육회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산하 체육협회들을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 바닥이 되게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그렇죠. 내가 폭행당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봤자 어차피 그 코치가 물러나면 그 코치의 선후배가 또 와서 자기를 코칭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불리할 이런 수 것들 때문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대표팀 생활 같은 거 아예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선수들이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에도 보면 준법 감시인들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이 결국 기업 외부에서 이제 채용을 해서 그 기업 내부의 어떤 이제 준법을 감시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뭔가 그렇죠. 그런 이런 체육 부분들이. 협회에도 좀 맞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네, 좀 네.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요. 오늘 재판의 최대의 쟁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어진 혐의가 크게 3가지입니다. 제일 지금 쟁점이 크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예, 네. 예. 네, 그런 혐의고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공선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그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나는 검사 사칭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그 검사 사칭과 관련된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공선법 위반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그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에 그 업적이 뭐냐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었는데 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뭐 5천억 원 이상의 어떤 그 이득금을 발생하게 해서 이것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었다. 라는 얘기가 사실은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이득이 발생하기 전이었다라는 어떤 의혹이 제기가 돼서 예. 결국은 대장동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총 3가지인데 그 앞에 그 친형의 이제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기록이 너무 많아서 쟁점이 좀 많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공선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이미 뭐 검사 사칭과 관련돼서는 관련 그 판결이 확정돼 있었고요 예전에. 예.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팩트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그 친형 강제 입원에 비해서는 검사 사칭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조금 더 적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는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주로 좀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앞으로 법정 공방을 제가 좀 지켜보겠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포토라인 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검찰청 나가기 전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사실 예. 이 기사를 어제 이제 접하고 되게 좀 놀랍다. 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대법관들도 그렇고 검찰 조사받을 때 다 포토라인에 섰었는데 모두 섰었죠. 예. 네, 이것을 본인은 서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게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참 놀라운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근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물러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할 어떤 권한은 없거든요. 예. 따라서 그 지금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순순히 좀 승낙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은 뭐 특혜다 예. 이런 좀 일각의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다만 그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여도 전직자에 대한 좀 예우라는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법원 내부의 기류도 좀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글쎄요 치열한 공방은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게 워낙 이제 글쎄요 첨예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다 얘기하고 조사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궁금하네요. 조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예. 먼저 사실은 지금 이 그 재판농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판농단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이 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인데요. 예. 그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으면 그 위에 처장이 있는데 그 처장이 바로 지금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 대해서 그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지시관계, 직접 지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 그 대법관 2명인데 이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두 전 대법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 최고 상위에 있었던 분이 바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재판 그 농단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그 혐의자에 대해서 그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좀 추가적인 조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사법농단 이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예전에 이제 그 집 앞에서 기자회견했을 때 모든 걸 다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많은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을 텐데 아마 조사에서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앞으로 수사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는 보면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원에 영장을 접수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실제로 지금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 어제인가요? 그 나온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 이제 강제징용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그 주심 대법관한테 그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돼서 판결이 그 일본의 그 전범 기업이 그 한국 이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에 확정될 경우에는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주심 대법관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예. 주심 대법관이 자기 밑에 있는 그 재판 연구관한테 그 판결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봐라. 이렇게 지금 했다라는 의혹이 또 어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의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소환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